8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리플에 대한 소식을 짧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제 채널의 이름이 네 번째 혁명이죠. 그 가치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고요. 큰 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념의 허구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 관념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연결시키면 우리는 미래를 읽게 되는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다지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죠.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뛰었죠. 제가 지난 과거 영상에서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원리, 그리고 넥스트 팬데믹을 우리는 또한 대비해야 합니다. 메타 경제 또한 다가갈 수밖에 없겠지요. 자,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본질적인 내용을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큰 판때기를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과거 영상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언급드린 걸 그거를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저 또한 조금 휴식을 취하고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이 하나하나 내용이 깊이가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리플,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XRP 레저 기반 CBDC 개발 논의 중이다. 자, 코인뉴스.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3시 15분에 나왔어요. 몇 분 안 됐죠?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리플이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XRP 원장 기반의 CBDC 개발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제 공식적으로 CBDC, XRP 원장을 통한 CBDC 개발에 대한 소식들이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기존에는 물 밑에서, 수면 아래서 움직였거든요. 인프라가 물 밑에서 미친 듯이 확장을 했는데 그 확장하고 있는 걸 수면 위로 지금 미디어를 통해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맞이해야 될 CBDC의 세상, 우리는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언급을 했죠? 전 세계 95개에 육박하는, 95%에 육박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CBDC를 준비 중이다. 추후 100%에 육박하겠죠. 그 말은 뭐죠? XRP의 세상이 도래한다. 더불어 가상자산과 4차 산업 문명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확장선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CIPS, 중국의 실시간 지급 결제망이죠. 여기에 지난번 방송을 통해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의 기득권 은행들과 일본의 기득권 은행, 그리고 여기 바로 ANZ 차이나 상하이 브런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ANZ 뱅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시면 리플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XRP 레저 기반 CBDC 개발 논의 중이죠. 이 ANZ 은행은요. 호주와 뉴질랜드를 기반으로 한 국제은행입니다. 보시면 뉴질랜드 ANZ 뱅크는 뉴질랜드 은행 및 금융 서비스 회사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및 뉴질랜드 뱅킹 그룹의 자회사로 운영됩니다. ANZ는 뉴질랜드 4대 은행 중 하나로 2021년 3월 현재 30%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최대 은행이다. 이 뉴질랜드 최대 은행이 바로 CIPS에 참여하였다. 여기 보시면 뭐 HSBC, CT, 스탠다드 차차드, DBS, 도이치뱅크, BNP 파리바, JP 모건, 미쯔비시, 미주호, SMBC 다 참여했었죠. 그리고 뉴질랜드 최대 금융 그룹인 ANZ가 CIPS에 참여하였다. 이 CIPS는 다시 한번 BIS에서 최근 발표했던 그 그룹에 리플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던 그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전 세계는 이제 하나로 다 연결되는 과정에 있다. 자, 그리고 확장선에서 2015년 6월, 이미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웨스트팩 및 ANZ 테스트 리플 지불. 웨스트팩과 ANZ는 리플랩스의 결제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에 합류하였습니다. 호주의 4대 금권이 다 리플렛에 참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2015년 6월 이미 언급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리플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XRP 레저 기반 CBDC 개발을 논의 중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확장선에서 본다면
중국 CIPS, 여기 호주에 ANZ은행이 참여하고 있죠? 그럼 뭐죠? 전 세계는 다 연결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혈관망에 리플이 있겠지요. 우리는 XRP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위프트 2.0망입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ANZ 뉴질랜드 은행은 코어 뱅킹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피스를 선택하였다. 피스는 뭐죠? 리플의 파트너사입니다. 피델리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제가 언급을 드렸죠? 2022년 8월 달입니다. ANZ 뱅크는 핵심 뱅킹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ANZ 뉴질랜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배포된 피스의 최신 뱅킹 플랫폼을 활용하는 미국의 지역 최초의 은행이 될 것입니다. 피스, 그리고 더 클리어링 하우스, 페드나우, 그리고 리플, 연관 구도가 있겠죠. 그럼 뭡니까 도대체 이건? 전 세계는 망이 결제망, 실시간 지불 결제망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스위프트 2.0이다. 그 모습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제 채널명이 네 번째 현명이죠. 구글에 4차 산업을 딱 검색을 하면은요, 한마디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 방식의 혁신을 말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 최신 로봇 기술이 합쳐져서 근로 형태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항상 언급드렸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두 가지 심장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간다. 0과 1의 데이터에 바로 신뢰를 입히는, 가치를 입히는, 물질에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제 과거 영상에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하였죠. 여기에 기름이 가속화졌습니다. 연준은 미칠 듯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요. 생산과 소비, 고용, 투자가 모든 게 다 박살이 났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에 이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직접적인 통제의 세상을 체감해 보았습니다. 빌 게이츠,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넥스트 팬데믹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게 될 과거 영상들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큰 판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원리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그림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늘은 휴식을 좀 취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체력을 좀 비축해야 되겠지요? 자, 그럼 저는 과거 영상들을 좀 보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고요. 저는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그냥 뚝딱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고 쉽고 명확하게 귀에 꽂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는 왔습니다. 그쵸? 미래는 현재에 기반하여 옵니다. 그리고 사실 미래는 큰 판을 만드는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추적하는 것, 그리고 인프라 깔리는 모습을 모니터링하면 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코인, 리플, 스위프트 2.0 세대가 열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온갖 미디어에서는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이미 2008년도에 처음 탄생을 하면서 스위프트 같이 준비를 하면서 지금의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죠. 기득권은 다음 문명을 준비 중입니다. 일명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가치관이나 비즈니스 생태계, 사회 시스템,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중후장대 산업의 역사를 보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부품 중간 최종재, 즉 하드웨어를 담당합니다. 대량 생산 체제의 중심이었죠. 한국 증시의 역사를 보면 지금의 산업 문명 또한 한눈에 그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씩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 그쵸? 포스코와 현대제철, 굴뚝산업과 용광로, 여기서 바로 대량 생산의 철광석, 그리고 냉형 강판과 열형 강판, 이런 모든 그런 부품과 중간재가 생산되었는데, 얘네들의 미래를 보게 된다면 2010년도에 그 이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바로 2008년도 9년도에 고점을 찍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지금 2022년 여기에 와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모습입니다. 하나씩 보자고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똑같은 그림이죠. 2004년에 투자를 했겠지만 지금 고점 대비 2022년도에 어떻게 돼 있죠? 1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리 내리막을 가고 있다.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현대문명과 절대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현대모비스 2010년도, 11년도에 고점을 찍고 자 내리막에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주에 투자했다면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에게 투자했었다고 한다면 30년 전에 투자를 했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10년 전, 그리고 15년 전에 투자가 끝났어야 됩니다. 왜? 한국이 중후장대의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 시대의 문명의 중심에 있었을 때, HMM을 볼게요. 그쵸? 바로 구현대상선과 바로 한진해운, 그리고 이제 국가로 넘어가게 됐죠? 얘가 고점을 찍고 2007년도, 6년도, 10년도 대부분 이때 고점을 찍어요. 12년 전에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 내리막이에요. 그쵸?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 즉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가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언급드리는 겁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2008년, 9년, 11년도에 고점을 찍고 내리막이다. 지금도 물려 계신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해야 되는 대상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되며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LG화학도 마찬가지죠. 2011년도에 고점을 찍고 다시 이 부근에 와 있다. 10년 이상을 투자해도 이 부근에 와 있다. 자, 그리고 현대차 똑같은 모습이다. 고점을 찍고 폭발적인 성장 끝에 이때 보게 되면 포니 때부터 계속 성장을 하여 오면서 2011년도, 12년도에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꺾여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제외하고 이런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한국 경제의 역사와 현대, 과거의 미래, 인류가 만들어냈던 문명, 이게 지금 4차, 지금 오고 있는 혁명과 기득권이 만들어가는 세상과 맞물려서 오기 때문에 과거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지금의 세상을 직시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1700년도 후반에 바로 영국에서 증기기관, 세계 최초의 기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자본가, 자본주의의 첫 탄생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 탄생, 드디어 빈부격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때 바로 기업가만이 인력과 특허과 공장과 장비와 모든 부분을 바로 소유하게 되면서 모든 부분은 규격화되고 균일화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하게 되면서 영국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자본주의 문명이 대부분 탄생하게 되죠. 애덤 스미스, 국부론의 경제학자죠. 시장은 보이지 않는 가격의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은 결정된다. 사실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고래가 세상을 만들고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원유와 반도체와 모든 지금의 금융과 금리와 모든 시스템은 결국 공급과 기득권이 결정합니다. 애덤 스미스, 케인즈, 그쵸? 재정정책의 바로 경제학자, 다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리카르도 토, 경제학자를 비롯해서 뉴턴, 만류인력의 법칙, 셰익스피어, 문화의 혁명, 최근에 구글의 알파고, 딥마인드죠? 하마스, 이것 또한 구글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이 세돌에서 알파고의 능력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으며 바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바로 인공지능이 바꿔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의 창시자였던 팀 버너스-리까지 바로 영국에서 문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국이 세상을 지배해왔죠. 미국 이전에. 한국은 바로 이때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왜? 흥선대원군 때 문호를 닫고 농업을 했고 4대여 하면서 전 세계에는 공장이 휘황찬란하게 들어서게 되면서 굴뚝에 연기가 나고 기계가 들어오고 대량 생산하면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당해가면서 서양의 문물을 최대한 받아들이게 하면서 식민지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왜? 바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했으며 인력과 그리고 그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팔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대비 없이 바로 주권을 강탈당하게 되면서 이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본식, 주입식, 한국식, 세뇌식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는 대로 판단하게 되죠. 아버지 뭐 하시노? 집은 서울, 소초, 강파, 어디노? 차는 뭐 타노? 회사는 어디 댕기노? 너 통장이 잔고가 얼마 있노? 이런 스펙들로 껍데기로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보는 대로만 믿게 되는, 통찰력 제로의 이런 교육을 받게 되고 제품화되고 스펙화되는 이런 습관들이 형성되게 된다는 부분이죠.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통찰력에 대한 부분, 정보의 이면에 대한 부분을 보는 훈련을 해야 결국 이들이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산업혁명. 전기, 에디슨이 나오게 되죠. 백열전구, 전기와 미디어의 혁명입니다. 전기가 없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미국의 6대 왕이 탄생하게 되죠. 자동차의 헨리 포드, 석유의 록펠러, 철광학의 앤드류 카네기, 철도와 선박의 바로 벤더빌트와 금융왕의 JP 모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중심에 로스차일드와 유대인 자금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연중과 이런 시스템의 그런 딥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쵸? 세상을 바꿔왔던 중심에 바로 그 쩐이 금융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혈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3차 혁명. 바로 인터넷 혁명이죠. 인터넷은 가보지 못한 세상으로 결국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었죠. 오프라인에서 하는 일을 온라인으로 이주를 시켰으며 바로 지금의 세상과 디지털, 0과 1의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이전에 컴퓨터가 바꿔나가고 있는 세상이죠. 결국 그리고 칩이 바꿔나가는 세상이며 1950년대에 세계 최초의 계산기였던 진공관, 60년대에 트랜지스터, 70년대에 드디어 반도체 집적회로, 1974년도에 인텔의 8080의 CPU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에 퍼스널 컴퓨터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로 빌 게이츠,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을 했고 애플이 탄생을 했으며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탄생되었다. 그리고 90년대에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의 혁명이 이어졌던 거죠. 여기 언급드렸던 팀 버넌스 리에 의해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바로 창시자이죠. 그리고 우리 리플과도 어떤 발표가 한번 있었죠. 벤 버넌키부터 해서 대부분 우리 리플에 더 주관하고 있는 그런 행사에서는 큰 인물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에 일어나게 되는 게 뭐죠? 바로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죠. 웹 3.0의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강조드렸어요. 4차 산업, 5G, IoT,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터, AR, VR, 메타버스, 로봇, 자율주행차, 전기차, 인공지능, 클라우드, 그리고 공유경제, 블록체인. 다 우리가 들어봤던 4차 산업, 네 번째 혁명들의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인프라이들이고요. 이 중심의 핵심 심장은 바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심장에서 뻗어나가는 부분이에요. 플랫폼 영역과 판때기 전쟁. 1차에서 3차에서 사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영국 영란은행과 미국 중앙은행 연준을 중심으로 한 금융 세력입니다. 금리를 이용한 은행 시스템의 문명의 이동에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0에 수렴하면서 심지어 일본은 마이너스, 즉 금리 차, 바로 예대 마진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면 은행 수익의 지금 절대폭에서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영국의 기준금리는 1%이다. 이제 막 0.1에서 0에 수렴했다가 올렸는데 1%에 근접하고 있으며 유럽은 아직 못 올려서 0이다. 일본은 심지어 0.10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최근에 올려서 1%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세 번째 문명이 시스템이 수명을 다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문명의 시스템이 즉 대량 생산과 자본주의, 대량 생산, 영국에서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의 이후에 그 시스템이 수명을 다해간다는 부분이에요. 경제 성장은 사실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 즉
대출과 빚을 끌어내서 성장을 시킵니다. 2년 미만의 빚, 1년 미만의 빚, 짧게는 일주일 미만의 빚, 길게는 10년, 30년까지 끌어다 쓰죠. 결국 빚을 더 낼 수 없을 때 꺼트립니다. 양털깎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다시 빚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죠. 디레버리징, 신용 축소. 그러나 그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금리에 지금 0에 수렴해 가고 있는 그 모습들. 다음번 긴축 완화. 지금은 긴축 측면에 있지만 다음번 완화 시스템에는 0과 마이너스까지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회사채 매입과 질적 완화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 결국은 돈을 찍어넣는 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는 금리가 1970년도에는 금리가 20%에 있었다. 폴 볼커, 볼커 루이저 인플레 파이터의 시절, 그리고 옐런 그리스펀, 그리고 벤 버냉키, 그리고 자넷 옐런 미 현 재무장관과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이 이어지고 있다. 연준 재무부와 미국 중앙은행은 늘 리플. 왜 우리 리플과 관련이 이렇게 깊은 것일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시스템, 그리고 연준의 자산, 이 부분이 지금 신용 창조 시스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8년도 이전엔 0.8조 달러에 불과했던 자산이 현재 9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줄이지 못했죠. 이때도 줄인다고 했으나 찔끔 겨우 1조 달러도 줄이지 못했다. 이게 현 금융 시스템의 한계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바로 리플과 XRP와 스위프트 2.0과 디지털 CBDC, 디지털 중앙은행의 통화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그리고 4차 산업의 핵심에 있는 그런 최중심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탈중앙화의 명분으로 직접 중간 단계의 축소, 사실 더 완벽한 중앙화와 통제입니다. CBDC의 도매형과 소매형을 보면 알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직접 중앙은행과 개인들이 연결되는 거죠. 그쵸? 그 기록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 블록체인, 결국 채굴자, 지분증명, 스테이블, CBDC, 이 부분은 개인들은 가질 수가 없죠. 결국 기득권이 만들어갑니다. 유통 단계와 가운데 과정의 축소입니다. 기업의 개수를 현저히 줄여버립니다. 국가기관의 확대와 기본소득과 통제. 자, 그럼 여기서 베리 실버트,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무진, 뒤에 글렌 허친스, 브래드 갈링은 실무진이죠. 뒤에 바로 진짜 세력들이 있죠. 다음 시스템을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언급드렸던 음모론 또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물가가 올랐고 이 부분이 연준이 어떠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메타와 디지털 경제를 땡겨왔던 그 부분. 자, 보자고요. 먼저 코로나 확진자예요. 전 세계 코로나 지금 보게 되면 코로나 재확산에도 정상 등교, 코로나19 재확산도 힘든데 중국 무력 시위에 항공사 발동동, 아산시 코로나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로.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이러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 현황인데요. 미국이 12만 8천 명, 인도 2만 명, 대한민국 11만 명. 자, 아직도 한국 11만 명이죠. 세계적으로 넘버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독일 5만 명. 작지 않은 숫자가 확진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 원숭이 두창 확산에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뒷북 논란. 자,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사실 코로나랑 원숭이 두창은 달라요. 얘는 치명률이 높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걸릅니다. 어떻게? 치명률이 높으면 중요한 건 확산세는 낮아요. 왜? 독성이 강하면 바로 숙주가 이동을 못하죠. 독성이 약해야 숙주가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죠. 그래요, 전파력이 강한 거죠. 팬데믹이 되기에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 코로나는 독성이 아주 강하진 않았죠. 그래서 팬데믹으로 갔던 부분이죠. 전파력이 워낙에 셌죠. 바로 이 코로나가 세포 안에서 잠복기를 거쳤기 때문에 증상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걸린지를 몰라. 그래서 확산 속도가 어마무시했다는 거죠. 이 코로나는 사스와 메르스의 변종입니다.
사스와 메르스는 독성이 강했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못 갔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왔다.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됐죠?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멈추게 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의 생산이 멈췄죠. 그쵸? 그래서 10년 동안 연준이 그렇게 부양책을 하는데도 물가 상승률 2%를 못 맞췄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전 세계 공장이 멈추게 되면서 그중 핵심의 중국의 공장이 바로 무역 거래가 멈추게 되죠. 인적 자원도 멈추게 되고 단숨에 CPI가 우크라이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불어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침공에 우크라이나 무기 추가 지원. 자, 푸틴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푸틴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양쪽에서 예전부터 전쟁의 역사는 그래요. 참고사항으로 전쟁의 역장에서 둘 다 돈이 필요하죠. 그쵸? 무기를 팔아야 되고 다시 인프라를 재건축해야 되고 이 시스템에 보게 되면 금융기관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양쪽으로 다 이익을 봐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얘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음모론으로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 바로 코로나 팬데믹에 더해져서 물가 상승 속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연준이 엄청난 긴축 속도를 단행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의 경제가 우리와 의도하지 않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오게 되었죠. 그쵸? 바로 메타, 이 부분이 더 땡겨져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촉을 하지 못하죠. 이제 모든 걸 온라인으로. 이미 직접 체감해 보셨죠? 통제받는 사회. 얼마나 답답했는지.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저는 강했다 본다.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전 세계 빅파마, 제약바이오 순위에 유대계 자본들이 미국과 유럽의 기득권의 뿌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거듭 언급드렸죠? 그 뿌리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매크로와 모든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물론 음모론이나 보셔도 좋아요. 그쵸? 중요한 건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설명을 드릴 뿐이고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지금의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경제와 바이오와 IT와 2차 전지와 자율주행차와 금융과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정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돼서 오죠. 미래는 그냥 뚝딱 하고 떨어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재와 예전에 있었던 과거와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미래로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사람이 아픈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언급드려요. 교양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람이 외상을 입으면 답이 수술입니다. 보완제로 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기가 파손되게 되면 복원시킬 수 있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염이 돼서 아픈 경우가 있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세균에는 또 세균, 곰팡이가 있죠. 그리고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자, 박테리아는 세균에 감염돼서 아픈 경우에요. 감염되는 경우에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항생제를 쓰죠. 항생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박테리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얘 또한 많이 박테리아가 내성이 생기게 되면 슈퍼 항생제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곰팡이 제제는 하나밖에 없고요.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제가 없지만 항체나 그리고 케미칼 치료제 이런 부분이 합성의약품이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몸이 가장 완벽한 기계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오작동, 오조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미칼 치료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조절하는 부분이죠. 약국에서 파는 게 다 케미칼 치료제입니다. 자, 네 번째, 호르몬과 효소, 즉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해도 병, 많아도 병이에요. 부족하면 리필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예요. 그리고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지면 잘못하면 자가면역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가면역질환,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거죠.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입니다. 그쵸? 이게 가장 큰 현재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에는요, 바이오 신약이 있고요. 바이오 베터가 있다. 더 좋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가 있다. 이에 대비되는 게 케미컬 제네릭이 있죠. 똑같다. 얘는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바이오 의약품은요.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케미컬 위에 조금 더 복용에 대한 편의성, 투약에 대한 편의성을 늘린 게 바로 계량 신약입니다. 조금 더 좋게 바이오 베터. 이 바이오 시밀러로 조금 더 개선한 게 바이오 베터예요. 요거 바이오 신약에 대비되는 게 바로 케미칼 의약품 신약, 케미칼, 화학 합성 의약품이에요. 자,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우리가 알약을 먹죠. 그래서 알약을 먹으면 몸이 안 좋고 막 그러죠. 얘는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가리지 않고 다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사실 독이기도 합니다. 약은 독이면서 약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참고사항으로 또 언급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간다고 언급드렸죠. 예전에는 의약품도 물자도 병원도 건물도 도로도 사람도 모든 것들이 식량도 부족했죠.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던 게 이 케미칼 의약품이 개발되면서 바로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그쵸? 물리적 식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산 얘가 바로 해열과 진통제공을 합니다. 이거를 물과 아세트산과 살리산을 섞어서 물리적으로 화학식으로 합성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해낸 게 바로 진통제와 해열제의 역사예요. 자, 이 부분에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전 세계의 의약품의 수요에 기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발전됐던 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단백질, 유전자, 바로 이 부분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낸 의약품이기 때문에 비정상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비정상 세포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정상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적고 유효성, 효능이 뛰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볼게요. 이게 백신과 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의 생산 과정, 현재 코로나 팬데믹에서 mRNA 백신이 생산 과정과 또 무관하지 않고요. 자,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자, 보게 되면 세포가 있어요. 바이오 의약품을 말하는 생산 과정. 자, 삼성 바이러스와 셀트리온이 있죠? 생산 과정을 보게 되면 세포가 있어요. 바로 세포만이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셀이라고 하죠, 영어로. 자, 세포를 보게 되면 세포가 있고요. 이게 세포예요. 얘가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껍데기라고 하죠. 여기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우리 몸의 화력 발전소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핵이 있습니다. 바로 염색체가 있죠. 이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1970년도에 유전공학이 발달을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여서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유전자가 염색체, 이 핵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핵 안에. 그러면 얘가 바로 설계된, 여기 바로 설계도라고 하거든요. 이 유전자를요. 핵 안에 있는 유전자 A, T, G, C 이중 나선연의 염기 서열로 인해서 23개 쌍, 46개 염색체가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바로 그런 그런 유전자 염기 서열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유전공학에 의해서 원하는 목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딱 세포 핵 속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아까 단백질이 뭐였죠? 호르몬과 효소와 인슐린과 인터페론과 성장 호르몬, 항체도 만들어냅니다. 다만 조금 더 만들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항체는 부가가치가 무척 크죠. 사실 다 어렵습니다. 1세대, 2세대.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넣을 때 핵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유전자가. 근데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 바이러스에 쌉니다. 어떤 전달체가 필요해요. 이걸 영어로 벡터라고 하죠. 벡터. 이 유전자를 유전공학에 의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해요. 사실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자르고 붙여서 원하는 목표 단백질을 생성해낼 수 있는 유전 물질을 사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있는 핵 속에, 세포의 핵 속에 침입하기에 가장 좋게 진화되어 왔어요. 인류가 생성하기 이전부터 바이러스는 같이 공존해 왔죠. 리보핵산이라는 덩어리로 인해서. 어쨌든 유전 물질을 얘랑 쌉니다. 얘 그래서 싸서 유전 물질을 이 안에 놓고 바이러스 안에 놓고
세포 핵 속으로 넣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 몸에 독성을 죽여가지고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분비가 됩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너무 길어지는데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너무 시간이 영상이 길어지니까 자, 이 부분만 보자고요. 자, 우리가 백신을 맞았잖아요. 백신. 코로나 mRNA 백신이에요. mRNA. mRNA가 뭐냐? 유전자에는 DNA가 있고요. RNA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원본이고요. 설계도 원본.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본이에요. 사실 우리 몸의 구성은요. 단백질, 세포, 유전자의 역학관계입니다. 자, 왜냐하면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도 원리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 DNA가 원본이라고 했죠. 그럼 RNA는 뭐냐? 바로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복사본. 세포가 있으면 우리 몸이 세포가 있죠. 그리고 세포가 합쳐지면 조직으로 되죠. 조직이 합쳐지면 기관이 됩니다. 기관계가 되고요.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확장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 안에 우리가 DNA, 넌 DNA가 왜 그래? 유전자가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하듯이 DNA가 있는 거고 이 DNA, 세포가 분열을 하죠.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가 아물잖아요. 그러면서 세포가 분열하는 건 알고 계시죠? 분열할 때 원본이 복사가 됩니다. 그게 바로 RNA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RNA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mRNA, 그리고 리보솜 RNA, 메신저 RNA, 트랜스퍼 RNA가 있어요. 이 메신저는 설계도, 이 설계도를 복사해 가는 거고요. 그리고 rRNA는 리보솜 RNA, 트랜스퍼 RNA는 아미노산,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 어떤 단백질, 어떤 재료를 필요로 하는 거를 얘가 막 불러와요. 자, 이 아미노산이 세포가 복제되면서 이름 신경 조직으로 분해하느냐, 아니면 위 관련 장기 조직으로 분해하느냐, 피부 조직으로 분해하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다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 리보솜 RNA에서 막 공장에서 합성을 합니다. 막 공장에서 생성을 한다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많이 어렵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길게 왔는데 다 왔어요. mRNA, 아까 들었죠? 메신저 RNA, DNA의 복사본, 세포가 분열되면서 mRNA가 나온다. 설계도라는 거죠. 그쵸? 유전자 정보를 담은 설계도라는 겁니다. 자, 이 mRNA로 백신으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맞았던 화이자 백신과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화이자 백신이 뭔지 알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급하게 개발했죠. mRNA, 메신저 RNA, 화이자 백신이라는 거예요. 얘를 바로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mRNA가 뭐였죠? 유전자 정보를 담았던 유전 물질이죠. 그쵸? 얘를 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포 핵 안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LNT라고 하는 지질 나노 입자로 쌉니다. 지질 나노 입자로. 자, mRNA를 세포, 우리 어깨에 맞았잖아요. 그쵸? 여기에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자, 이 mRNA에 뭐가 되어 있죠? 코로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들어갑니다. 혈관으로 막 들어가요. 막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분비가 되겠죠.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이.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자, 면역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이제 면역으로 갑니다. 짧게 정리할게요. 면역에는 선천성 면역이 있고요. 후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후천성은 혈액이 담당하는 거고요. 선천성은 원래 있는 피부나 이런 상피세포, 이런 껍데기 세포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있는 세포가 담당하는 거죠. 세포가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 바로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부분과 NK 세포라는 놈이 담당해요. 내추럴 킬러, 자연 살해 세포 또는 녹십자 랩셀에서 설명하는 거 보셨죠? 자연 살해 세포를 암 세포로 또는 항암제로 쓴다. 인터페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하면 인슐린, 인터페론 이런 거 언급드렸잖아요. 인터페론에도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 자, 후천성 면역에는 뭐가 있어요? 자, 바로 혈액이죠, 혈액. 혈액에 바로 혈액에서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마저 말하겠습니다. 혈액에 백혈구가 있고요. 그리고 적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습니다. 혈소판은 피딱지라고 하죠. 혈액이 응고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피가 빨간색을 띠게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부족하면 어지럼증이 발생을 해요. 자, 면역의 핵심은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당구, 림프구가 있어요. 면역의 핵심은 바로 림프구입니다. 림프구. 림프구에 바로 T세포와 B세포가 있어요. B세포에서 바로 항체를 만든다. 혈액에 바로 백혈구에 있는 림프구에서 항체를 만들어낸다. 이 T세포는 킬러 세포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mRNA,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막 만들어지면 바로 항체가 가서 인지를 한다는 거죠. 침입자가 들어왔네? 묶음. 그럼 T세포가 가서 죽인다. 이런 시스템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면역에 대한 시스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 mRNA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체가. 후천성 면역이 담당을 한다. 감염은 어디서 된다? 아까 언급드렸던 선천성 면역에서 담당을 한다. 자,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언급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길게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우한 바이러스라고도 하죠. 우한에서 왔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죠. 우한 어디서 왔다고 하는데 동물 어디서 쥐, 박쥐 언급 많이 하고 있죠. 실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인들의 대부분이 다 맞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공장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미국과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다 뿌렸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멈춰지고 통제가 되었던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그 뒤 얼마 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으면서 식량과 이런 원자재에 대한 급등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통제받는 사회에 직접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바로 이 리플과 엑스알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잔 에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자, 다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세계 제약회사 순위, 존슨앤존슨, 로슈, 노바티스, 머크, 화이자, 에보트, 일라이릴리, 에피, 암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의 역사라고 봐도 돼요.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바이엘. 자, 엘러간. 미국과 유럽 회사들이 다 포진돼 있다. 그 뿌리는 같다. 자, 이런 부분들 다 연관지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이유, 음모론이라도 보셔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물가는 급등해 있다. 통화 시스템은 파괴돼 간다. 그리고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다. 메타로 이동하고 있다. 실물에서 메타와 가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 세계는 멈춰섰다. 왜 이렇게 통화 시스템과 물가 상승 속도는 가파르게 올리는지, 대량 생산 체제는 끝나가는데 왜 끝냈는지, 물자는 넘쳐났는데 공유경제가 오는데, 그리고 이 바이오 모든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보다 보면 미래와 통찰력은 보이게 되죠. 거듭 언급드립니다. 글로벌 움직이는 큰 손들과 글로벌 리스트들과 큰 세계의 고래들과 이런 모든 부분들의 핵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알고 계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이해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